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마음을 완전히 놓으셔도 저는 된다고 아하.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좋았어요. 우선은 지금 자꾸 그 주진우 의원 같은 자가 파기 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 가능성 1%라고 얘기해도 그건 뻥이고요.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들 12명이 갖다가 지금 재판을 하는 건데 직위원식으로 12명이 동시에 다 미쳐서 이걸 할 가능성은 제로다. 신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의 무죄를 반박할 논리를 만들 시간도 없다. 근데 상고기각 나오면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다행인 건데 만약에 여기서 대법원이 그 1심의 정치 판사가 내렸던 정치 재판의 결론을 따라가서 상고를 기각하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을 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면 전 이제는 정치 검찰에 이어서 정치 판사 이 논란이 나오면서 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훨씬 더 고공행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타 강사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혜미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 오후 3시에 한다. 이게 엄청나게 빠른 거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이를테면 633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3개월 원칙은 항소심의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럼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법문에 따르면 6월 26일 전에만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633 원칙을 정확하게 견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에 나오지 않겠냐고까지는 전망이 나왔지만 5월 11일 후보 등록일보다 더 먼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할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접수된 지, 그러니까 상고심의 기록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망이 지금 흐름상 예측이 가능한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 확정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심리기일을 2번 열었습니다. 22일, 24일. 그리고 24일은 실제 심리가 아니었어요. 22일이 실제 심리였고 24일은 표결을 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과반 여부로 이 어떤 주문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대단히 많이 갈렸다면, 특히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높고 대선 주자고 아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주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갈라진 의견을 내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첫 기일에 어느 정도의, 왜냐하면 대법관 그 재판 연구관들의 보고서 같은 건 다 올라가 있었고, 왜냐하면 기록이 접수된 당일부터 일단 속도를 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바뀔 것인가는 가능성이 낮은 거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게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으니까 1, 2심을 동시에 같은 무게로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3심은, 상고심은 원심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판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의 무죄 판결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근데 못 됐다고 하려면 변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법리 판단을 달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어내서 파기환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사실상에 한 번만 심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빨리 한다. 법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에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란 부사가 들어간 법문이 많지가 않은데, 그러면 그거를 견지하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렇지만 만약에 상고 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을 하고 유죄 취지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거는 완전 대선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판단을 대법원이, 사법부가 이 국면에서 할 것인가도 솔직히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상고 기각 무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혜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순리고 상식이지요. 다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그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직위원 판사가 저렇게 개판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안 바꿔요. 왜 저렇게 하지? 그걸 뭐 대법원장이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구속을 취소하냐. 그리고 그 뒤로도 윤석열 나오는데 그렇게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취재도 맡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바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2번 빛의 속도죠. 이거면 초고속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면은 대법관이 14명인데 지금 12명이 참여하는 재판 아닙니까? 한 사람씩만 얘기를 들어도 헌법재판소 8명이 그렇게 오랜 시간 끌었는데, 그런데 2번 하고 한다. 그래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신인규 대표님,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마음을 완전히 놓으셔도 저는 된다고 아하.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좋았어요. 우선은 지금 자꾸 그 주진우 의원 같은 자가 파기자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 가능성 1%라고 얘기해도 그건 뻥이고요. 왜 불가능하냐면 파기자판이라는 거는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2심에서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아니야 이 사람은 무죄야 라고 할 때는 파기자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굳이 돌려보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건은 반대인 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를 유죄로 돌리세우는 파기재판은 불가능합니다. 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이익을 침해하거든요. 양형 과정도 없었고 결국에는 무죄를 유죄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파기환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경우의 수는 파기환송이냐 상고기각이냐 이제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기형 케이스를 생각하시면서 이거 너무 불안하다. 저는 그 마음에는 공감하고 이제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대법원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고 거기다가 이게 소부라는 4명의 대법관이 아니라 지금 14명 중에 이제 12명이죠. 12명이 재판에 관여를 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들 12명이 갔다가 지금 재판을 하는 건데 지기현식으로 12명이 동시에 다 미쳐서 이걸 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건 거의 파기자판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대법원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보면요. 일단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려야겠다라는 저는 생각은 가졌다고 봅니다. 워낙 중대 사안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소부라고 하는 4명의 대법관이 상고기각을 해버리면 밖에서 어떤 비판이 들어오냐면 그 4명은 이재명 대표한테 줄 쓴 거다.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장 임명하거든요. 왜냐면 조희 대법원장이 70세가 되기 때문에 2027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법관 임명하기 때문에 뭐야 그 4명 중에 한 명이 대법관 줄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이 판결을 내려야 대법원 스스로가 갈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고려를 했다라고 보고요. 신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의 무죄를 반박할 논리를 만들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상고기각을 확언하는 제 논거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파기환송 가능성 저는 0.00001% 보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파기환송이 나오면 재판이 고법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6월 3일까지 재판 결과가 못 나와요. 또 대법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는 건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 개혁론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 지지율에서 5%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파기환송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내일. 그럼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 나오면 더 좋은 것 같이 돼요. 정치적 효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상고기각 나오면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다행인 건데 만약에 여기서 대법원이 그 1심의 정치판사가 내렸던 정치재판의 결론을 따라가서 상고를 기각하는 게 아니라 파기환송을 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면 전 이제는 정치검찰에 이어서 정치판사 이 논란이 나오면서 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훨씬 더 고공행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타 강사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면 저는 뭐 아니, 이거 어떻게 법률 살 것인가 이런 법률적인 문제니까. 근데 이제 두 분이 참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제 파기자판은 아예 경우의 수에서 빼고 파기환송을 최악의 경우에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것은 저렇게 서둘러서 파기환송을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조이대의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끝까지 의심하자, 끝까지 긴장 풀지 말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인규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확 넘어가는 거기에다가 뭔가 더 얹어야 되잖아요. 전원일치 소수 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기각해서 무죄 확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요. 근거 중에 신중론자인 김보엽 수석님마저도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오늘 결론이 나올 것 같네요. 예, 그 2심 무죄 선고 결정문이 선고문이 굉장히 잘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인 논거들이 대체로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갖다가 그대로 쓴 거여서 만약에 여기에 딴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대법원의 이전 판례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효과가 날 수 있어서 저도 무죄 확정되는
5월 1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논 걸 더 드리면, 아니, 헌법재판소 결정 때도 얼마나 의구심 많이 제기했습니까? 물론 저도 의심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뭐 5대3 설도 흘러나오고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결론을 딱 열어보니까 이건 8대0 전원일치 파면이 아니라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모두가 모든 재판관이 다 인정을 해서 그랬어요. 8 곱하기 5는 40입니다. 올 동그라미. 40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일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판단을 내리는데, 저도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반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심 판결문 그 판사님들이 세 분이 경력재판부를 아래서 다 15년씩 된 재판장들끼리 구성이 돼서 한 거거든요. 이거를 그 깨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이제 바로 정치재판소로 아마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 분 말씀을 듣고 좀 안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표고버섯이 조아님, 이렇게 빨리 기일을 잡은 거는 2심에서 나온 결과를 인정하고 선고하기 위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셨는데, 그래요. 국민들이 꿀꿀꿀님 100% 무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민 뜻이거든요. 그렇죠. 국민 뜻이죠. 지금 이제 하도 근데 우리가 많이 당해가지고. 그건 맞죠. 당해가지고 그냥 놀라고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면 좀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도 빨리빨리 재판해서 5월 안에 사형 선고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기일이 좀 잡혀 있고 이게 관련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피고인들도 많은데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제 참고인 신분이 있고 또 증인 신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증인 아마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 기록이란 건 거의 이제 진술을 이제 정리한 내역이다 보니까 이걸 부동의하면 기계적으로 그 증인은 불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은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재구속은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늘도 압수수색 단행됐지만 이 건진법사 또 뭐 영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더더군다나 특히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천에 개입한 거는 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 시효를 지금 국면에서 검찰이 도과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가지고 아마 재구금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 내란도 지금 뭐 지기현 판사 끝까지 뭐 판사 이게 그 재판장으로 있을지 아니면 뭐 인사가 돼서 다른 법원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준엄한 법의 결론 많이 기다리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이게 검찰 조직과 사법부 조직은 질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상명하복과 군대식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검사장들일수록 책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판사 조직은 사법부를 이루는 한 축이기도 하고 법관 하나하나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은 재판을 스스로 독립된 상황에서 양심에 따라 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렇게 법관들이 뭐 대법원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결론 내라 이런 말 하면요 오히려 더 번나가는 경향성들이 좀 있어서 이게 검찰 조직의 생리와 법원 조직의 생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법원 조직은 그렇게 길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 부분은 좀 아실 겁니다. 그 차이도 있습니다. 책을 술에 말아서 이렇게 먹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검사들이 제일 머리가 좋긴 할 거예요. 근데 검사가 된 뒤로는 정말 책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법무관 생활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고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검사들 그 오래 근무하신 분들하고 같이 근무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검찰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쪽으로 힘이 쏠리면 뭐 수사 지휘라도 하고 하는데 승진해서 배제되면은 다 이제 감독 기능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부를 좀 덜 해도 편안한 조직인데 법관은 그렇진 않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노력해야 되고 뭐 판결문도 써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서 약간의 그 차이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